그 원장님, 인천 참사랑병원은 전국에 있는 마약 중독 전문 치료기관 21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참사랑병원 한 곳에서 전체 치료의 대략 한 70% 가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마약 환자 보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이 마약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걸 갖춘 병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뭐 요새 정신과 의사들 개원 열풍으로 인해서도 일반 정신과 환자들 소화하기도 되게 벅찬 상황이거든요. 네. 궁극적으로는 민간 병원들 중에서는 저희 병원으로밖에 이제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인 거죠. 근데 보니까 2021년, 2022년도 참사랑병원에서 치료한 환자 수를 보니까는요, 전년 대비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남녀, 뭐 연령, 계층 무관하게 뭐 일반인들이 폭넓게 퍼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좀 느끼시나요? 젊은 연령층에서의 폭발적인 증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마약 중독자 하면은 되게 이제 4,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혼자서 이제 골방 같은 데서 하는 식의 마약 투여 패턴이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파티룸이건 무슨 뭐 서퍼 비치건 이런 데에서 파티를 열면서 각자가 구한 마약을 서로 공유를 하고 예. 그러면서 마약을 하지 않는 애들까지도 이제 끌어들이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것처럼 이게 확산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서로 잘하는 음식 사갖고 와서 뭐 이렇게 소담하게 정 나누는 자리가 요즘 자기가 확보한 마약 갖고 와가지고 자랑도 하고 거기서 같이 환각 파티 하는 거야? 그냥 혼자 혼술했으면 지금은 모여서 하는 식인 거죠. 근데 젊은 층에서는 이게 마약이 나쁘다고는 하는데 진짜 왜 나쁜 거지? 얼마나 나쁜 거지? 이런 엉뚱한 호기심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경향인 거죠. 치료 재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각성제로 대표되는 필로폰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도 심하고 피해망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증상도 심하다 보니까 예. 이런 어려운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현재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마약류 환자를 진료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다른 조현병이든 조울병이든 일반 정신과 환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지금의 구조인 거고요. 아, 같은 병원 안에 아, 있으면은요. 그럼 폐쇄병동 안에 여기 지금 내 옆에 마약 환자가 같이 입원해 있다 그러면 어느 보호자가 입원을 시키겠어요. 그런 것들 음, 때문에도 일단 마약 환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손해를 보는 구조고 뭐 조현병 환자를 한 달 입원을 시켰을 때 그 받게 되는 수가나 마약 네. 중독자를 힘들게 한 달을 입원시켰을 때 보는 수가가 지금처럼 동일한 상태에서는 특별히 마약 환자 본다고 돈을 더 얹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민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마약류 환자를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치료 받으러 오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그 감정의 상태를 갖고 있나요? 두 가지 정도 경우로 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진짜 마약을 하다가 정말 뭐 환청, 뭐 피해망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피폐해지는 거를 인지를 하고 본인 스스로 이거 정말 약을 끊어야겠는데 내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해서 자발적으로 오시는 한쪽 군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한쪽은 소위 이제 양형 자료라고 하죠. 재판 과정에서 감형받거나 좋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위해서 이제 억지 투영으로 오는 경우도 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뭐 억지로라도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이 경우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네. 그렇게라도 함으로 인해서 전문가를 만나게 되고 본인이 약물 중독자라는 걸 인지를 하고 단약을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치료 재활을 받은 환자는 마약을 완전히 끊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이 보시나요?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음, 마약류 중독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질환이거든요. 뇌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회 속에서 치료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걸 자꾸 이제 의지나 결심으로 끊으려고 하시거든요. 일단 10년을 단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거의 10년 동안 굶은 거를 한꺼번에 하듯이 음, 망가져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메시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시면 이번에 예산 중에 보니까 마약 중독 재활 센터 현재 3곳이 있는데 이걸 17곳으로 늘린대요. 그래 관련 예산이 74억 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참사랑병원 같이 정부가 지정한 이 치료 보호 기관 21곳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네요. 이거는 좀 다른 게요. 왜요? 지금 편성된 예산은 그 지역사회 재활센터와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마약류 중독자를 저희 병원 같이 치료하고 있는 그 치료보호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건 정말 고무적인 건데 음.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적재적소라고 판단하지 않으시는지요? 74억을 들여서 17곳을 늘린다고 하는데 예. 지금 현장에서는 이 17 센터를 운영할 만한 경험을 가진 인적 자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네. 무조건 사업만 벌인다고 해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는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요? 참사랑병원 같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에요. 처벌 이후에 치료재활의 문제는 또 법무부 소관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처가 다 갈려 있는 거고 예.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하고 하는 게 이건 강한 의지의 어떤 보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료기관들에서 환자 치료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금 떠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공립의료기관은 사실상 지금 그 요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증 환자분들의 응급 진료를 담당하기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약류 중독 치료 부분에서는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결국에는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음. 민간 의료기관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약 환자를 보기 위한 나름대로의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수가적 보상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마약 중독자의 치료는 이른바 조현병이라든지 알코올 환자라든지 성격장애 환자 다루는 것보다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고단함이 더 강하다는 건가요? 뭐 어느 정신과 전문의를 붙잡고 물어보셔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거의 뭐 그 한 10배 이상의 노력과 스트레스와 인력이 투입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몇 안 남은 전문 치료기관들도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사실상 폐원해야 된다는 이런 비관적 입장도 솔직히 전하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뭔가요? 적으로는 네. 마약 환자를 봐서 손해봐서 병원이 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서 마약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마약은. 그럼요.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가적인 보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인력 지원이 됐든지 아니면 시설 지원이 됐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은 향후 조금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유일의 역할을 하는 그 치료 재활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도 뭐 일각에서는 뭐 폐원 가능성 얘기까지 심각하게 돌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이길래요? 그 병원 운영에 있어서의 손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직접 환자를 대하고 치료해야 되는 간호 인력들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로 벌써 한 근 25명 이상이 다 그만뒀거든요. 몇 분 중에서요? 저희가 전체 간호 인력이 보호사님 합쳐가지고 한 60명이 조금 안 되는데 3분의 1 되는 인원이 나간 거죠. 원래는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2교대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단기전은 어쩔지 하더라도 중기, 장기전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특히
경험을 오래 쌓은 직원이 되게 중요해요. 알코올은 뭐 저도 술 먹고 환자분도 술 먹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데 마약 분야는 "너 마약 해 봤어?" 이런 어떤 컬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경험을 갖고 있는 치료진이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버텨낼 수 있는 요인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높은 페이를 받고 전문성을 이끌어갈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건데 단속과 치료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마약에 대한 일단 접근을 차단하고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이 마약 치료 환자들이 의료진들에게 털어놓는 가장 진솔한 얘기는 뭡니까? 진짜 40대 가장이 제 앞에서 철철 울면서 하는 제일 많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마약이 나쁘다는 얘기만 들었지 누구도 구체적으로 이 마약이 왜 나쁘고 왜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적어도 주사기만큼은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자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마약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청소년층에서는 오히려 나쁘다니까 더 호기심이 불러일으켜지고 하거든요. 네. 궁극적으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어, 연령대에 맞춘 철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잘못된 인식이고요. 예. 어차피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다 검색해가지고 별의별 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약을 절대 한 번도 손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